그건 저자 마음이니까. 그래서 철암산 화석산지부터 시작해서 고려을 모래해안, 원생대 변성, 영덕 대부정화 반투, 죽도산, 경정리, 태저강, 용치폭포, 화강 선로강, 그 다음에 원청리, 화강암 이렇게 저희는 이제 여기만 빼놓고는 다 간 거예요. 영해 지역인데요. 이게 양산 단층입니다. 낙동강 하구부터 여기까지 거의 200km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주향 이동 단층이에요. 어긋나는 단층. 그래서 양산 단층의 거의 끝 부분에 여기 보면 이 빨간 선들이 전부 단층입니다. 그리고 선구조라고 했는데 이게 변이가 좌우로 이동했는지 상하로 이동했는지 변이가 조사가 안 돼서 선구조로 표시는 않지 사실은 다 지각운동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포항 분지가 만들어지는 신생대 마이오세 약 1500만 년 전에 가라앉았던 땅입니다. 포항도 땅이 갈라져서 가라앉은 자리에 마이오세 퇴적층이 쌓인 거거든요. 여기도 비슷한 컨셉으로 보시면 돼요. 생긴 것도 포항 명일만하고 비슷해요. 생긴 방향도 그렇고 이게 구룡반도 호미곶이 이쪽 영일만이고 아주 없습니다. 자, 요건 어려운 개념이라요.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쉬운 개념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영해 평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게 지질 용어로는 당겨 열린 분지라고 해요. 주양 이동에 의해서 양쪽으로 지각이 잡아당기면서 중간에 땅이 가라앉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백악기 때에는 이런 당겨 열린 분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단층이 미끄러지면 요 가운데 지게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서 가라앉고 다시 이게 바뀌면 이제 가라앉았던 땅이 다시 융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융기하는 게 아니라 분지였을 때 여기에 쌓였던 퇴적층이 같이 오는 거예요. 포항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항이 가라앉아서 분지였을 때 쌓인 그 상기층이 융기해가지고 육지가 돼 있는 포항 땅을 우리가 지금 이걸 밟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떡돌이라고 해요. 어떤 곳은 뭐 이렇게 융기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좌수양, 우수양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단층선을 경계로 해서 여기에 내가 서서 반대편 지게가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이쪽으로 움직이죠. 어때요? 좌수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에 서가지고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움직이죠. 그럼 어때요?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건 우수양이에요. 그렇게 따지는 건데 이건 실제 야외 나가서 몸으로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착각하는 게 저거 좌우가 바뀌면은 좌수양 우수양이 바뀔 수도 있잖아? 안 바뀝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지난 빙하기 때에는 여기도 하천에서 파인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약 10,000년 전에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현재 수준에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빙하기 때 골짜기였던 땅이 물에 잠기게 돼요. 그래서 큰 만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현재 영해평야의 가장 큰 하천은 송천입니다. 소나무 송천이에요. 송천이 실어온 토사, 그 다음에 이쪽 골짜기에 작은 하천들이 실어온 토사가 이 만을 차츰 메꿔가지고 마침내 현재와 같은 이런 영해평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영해평야의 말단부에 어때요? 퇴적물 중에서 입자가 붉은 모래들이 파랑과 연안류에 밀려서 먼 강으로 나가지 못하고 평야 끝에 이렇게 남북으로 쭉 늘어선 게 고래불 해안입니다. 현재 포항시가지가 아닌 우리가 지금 밭뒷분이 여기 있죠. 여기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삼각주예요. 아주 낮은 땅입니다. 여기는 한 1m 정도만 파면 올라와요. 자, 보세요. 여기만 하고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흡사합니다. 방향이. 자, 고래불 해안입니다. 지도의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동해안에 나타나는 이 해안 지형, 모래 해안에서 해안 지형의 배열이에요. 자, 모래가 퇴적된, 우리가 흔히 해수욕장으로 이용하는 이 퇴적 지형을 사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비치, B-A-C-H, 비치. 그 다음에 이 비치에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만들어진 언덕, 바람의 아들 사구. 그 다음에 사구 뒤에는 사구에 고였던 지하수가 요 낮은 부분에 솟아나면서 습지가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단순한 사구 습지가 아니라 이 바닷물이 밀물 때는 이쪽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짠물과 민물이 섞이는 기수역이 됩니다. 이거를 지질하는 사람들은 염습지라고도 얘기해요. 소금물이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구입니다. 이쪽의 모래가 바람에 날린 거예요. 그리고 모래가 움직이면 농사짓거나 사람 살기에 불편하니까 모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구에는 되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소나무를 많이 심죠. 그래서 소나무 숲을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이렇게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이런 모래 해안은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아주 역동적인 것이에요. 그 옛날 낙동강 하고떡 막히기 전에 거기에서 고기잡이 하는 어부가 써놓은 글을 보면요, 한 해 홍수가 나고 나면 자기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나갔던 뱃길들이 다 바뀐대요. 딱 뒤집어서. 여기가 그런 땅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땅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해안의 하천들은 크든 작든 전부 모래뜨기 막고 있습니다. 우리 곡강천에서도 봤잖아요. 강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동해는 앞쪽에 막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섬이나 반도나 많이 없죠. 그러니까 서해에 비해서 파랑이 굉장히 강해요. 그 파랑이 하천에 실어온 모래를 계속 해안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사주입니다. 모래. 그래서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유량이 늘어나니까 이 사주가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이제 흙탕물이 내려가죠. 다시 하천이 정상 수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파도가 또 모래를 다시 몰아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막혀있죠. 이게 동해 쪽으로 들어오는 하천 끄트머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뒤쪽 산들이 이게 각섬석 화강암이에요. 트라이아이스, 그러니까 대략 2억 3천만 년 전에 가니까 화강암에서 공급되는 모래가 가장 해수욕장으로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석영이나 장석알갱이가 모래거든요. 얘들은 햇빛을 받으면 원적이 섭니다. 그래서 모래찜질하면 좋아요. 열대에 가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열대 하얀 모래는 산호, 부선, 석회석에 부서진 모래가 그건 몸에 해롭습니다. 요게 1918년 일제강점기 지도예요. 이게 1963년
지형도나 일대로나 보면은 달라요. 기죠? 이쪽 해안 쪽이. 이게 몇십 년 사이에도 변합니다. 물론 뭐 영해평야라고 하는 큰 틀은 변화는 크진 않지만 여기에 소소한 크고 작은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변화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부터 100년도 전에 그려진 지도예요. 동구선. 읽었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여기서는 역사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양면. 자, 여기는 고려 충선왕 때부터 대한 제국이 선포되는 1895년까지 무려 582년간이나 도보부가 설치됐던 것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가장 큰 행정단이에요. 왜 우리 지금 광역시 있고, 그 다음에 시 있고, 군 있고, 면 있고, 리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사실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 기틀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조선시대에는 팔도 아래 부목 군현을 설치했습니다. 순서대로, 인구 순서대로. 가장 말단이 현. 그래서 포항은 장기현, 영일현, 청하현, 세 개 현에다가 흥해군. 그래서 1군 3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만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지방 행정조직이 4개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들판이 다른 곳보다 포함이 되거든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의 부목군, 그러니까 지방 행정조직 중에서는 가장 큰 겁니다. 영해 부사의 훈계가 정상품부터가 단상관이거든요. 바로 당하관의 제일 높은 품이에요. 일반적인 현감이 저는 높은 막말로 얘기하면 너희는 일로 와 하면 꼼짝 못하고 가야 하는 그런 엄청난 품위의 책이죠. 그러면 이런 큰 행정단위가 있었다는 얘기는 인구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금방 앞에 들판 보셨잖아요. 남북길이 거의 8km, 동서길이 거의 5km에 달합니다. 그 태백산맥이 동해안까지 뻗어 있어서 사람 살 데가 별로 없는 동해안에서 이런 큰 들판이 있으니까 여기는 고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식량이 없으면 모든 문명은 끝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날 식량은 안 돼요. 그럼 식량은 뭐예요? 결국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돼요. 영해 들판이 많은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들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큰 행정 단위가 여기에 설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해도 이제 읍성을 설치했는데요. 이제 읍성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포항으로 말하면 포항시청과 그 부속 관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 읍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영해평야의 동쪽의 이 구릉지대에서 한 줄기가 뻗어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읍성을 쌓았기 때문에 관청, 도부의 동원이 영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보신 분들은 알죠. 내려다 보면 주변. 그리고 또 좋은 건 뭐예요? 여기 바로 영해평야를 흐르는 송천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하천은 모든 우리나라의 하천은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항수량이 집중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홍수 위협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홍수로부터 안전한 거죠. 지대가 높으니까. 그런 지리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읍성이 위치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드론으로 본 건데요. 현재 영해면 사무소가 바로 영해부에 동원이 있던 사람. 그리고 안에 단이 또 있어요. 이거는 내성이 아니라
관청을 민가와 구별하기 위한 그런 담장, 이것도 돌로 썼어요.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갔던 곳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바로 여기 이거에 가렸는데 여기에 흥해 읍성의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일제에 저항했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만세 시장입니다. 조선시대 읍성은 틀이 있습니다. 그냥 막 읍성을 설치합니다. 자, 현청이든 군청이든 읍성에 들어가면 가장 위계가 높은 건물이 객상입니다. 중앙에서 공무를 보러 온 공직자들이, 지금은 공무원이죠. 관리들이 왔을 때 묵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손님 맞이하는 곳이잖아. 천만이 왔습니다. 지금 지붕이 3개죠. 예. 이게 객사의 본 건물이고요. 우측에는 문관이 내려오면 무관이 우측에 자고, 문관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좌측에 자고. 우리 경복궁 근정전에서도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측은 항상 객사의 본 건물 대청에 앉아가지고 좌우측입니다. 여기 보면서 좌우측이 아니에요. 근정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근정전 왕좌에 앉았을 때 왼쪽, 그쪽에 문관이 서고 우측에 무관이 서는 거죠. 본인들이. 그래서 여기에 객사의 본 건물에는 골패라는 게 있었습니다. 임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 망골례라고 그래가지고 나 왕에게 충성합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문화를 드리는 거예요. 왕한테. 그게 객사예요. 그러니까 동헌보다도 위계가 더 높은 거예요.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옥사라든지 병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위에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로 얘기하면, 수도 서울로 얘기하면 궁궐에 하는 거예요. 왕이 사는 객사라는 게. 그 다음에 꼭 따라붙는 게 향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 갔을 때 거기 향기가 있다. 이 동네 그러면 현청이나 군청이 있던 데가, 그건 틀림없어요. 이 공립학교,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 유교를 가르치기 위한 공립학교가 꼭 따라. 그래서 그 지방 중심지에 따라오는 것은 읍성을 꼭 쌓는 건 아니에요. 동화, 그 다음에 향교, 그 다음에 장시, 시장. 이게 서물하고 같은 구조입니다. 서물은 유기전이라고 해서 지금 정부 운종과 그게 바로 장시들은 시장. 그 다음에 이 영예읍성 같은 경우는 가로망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성이랍니다. 흥해 같은 경우에는 요거. 청하 읍성도 요거예요. 남쪽. 뭐 괴실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면은 사실 영예만 해도 2시간, 한 3시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왔던 곳이 인양리였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영예입니다. 이쪽으로. 이게 이제 해발 700m 가면 맹봉산이고요. 인양리는 전형적인 대산림입니다. 마을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그 물 옆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들판이 펼쳐지죠. 자, 여기는 팔성종택이라고 해가지고요. 조선시대 8성씨의 종택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대개 조선시대 보면은요, 양동마을도 그런데 한 개 성씨가 그 마을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동족촌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사는 것만으로도 조선시대에는 난 양반이야라는 게 증명됩니다. 족보도 내가 양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족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8성씨가 같이 사는 거예요. 참 힘든 거거든요. 싸움, 분쟁, 다툼 없이. 아마 그래서 어진인자 인양님 하여튼 뭐 얘기는 다른데, 근데 여기가 조선 중기에
사람이 살만한 땅을 고르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택리지라는 책. 그게 이중환이에요. 실학자죠. 이중환의 호가 청화산인이거든요. 그것도 멋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살만한 땅은 사대부가 살만한 땅이에요. 일반인은 살만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제 설명 들어보세요. 요새도 저런 조건 갖췄으면 좋은 땅 아닌가? 아마 이 생각이 들어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이 네 가지를 갖춰야 무릇 사대부가 기거할 만한 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인양리는 어떠냐? 지리는 풍수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비학형이에요. 학이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형국의 풍수지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풍수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지리를. 생리, 앞에 들판 보세요. 먹고 사는 거에 지장 없어요. 인심, 여기가 8 그 성씨들이 대부분 퇴계로부터 학풍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도산서원이 있는 제2의 안동이라는 별칭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퇴계로부터 학풍을 이어받은 학자들이 여기에 사니까 그 동네의 풍속이야 바를 수밖에 없잖아요. 향약이라는 걸 시시해서 양반들이 향촌 자치기약이 향약이잖아요. 법 이전에, 나라 법 이전에 양반들이 그걸 했거든요. 고을 백성들을 향약으로 사실은 묶고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치안이야, 인심이야 더 볼 거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산수, 경치가 좋은 데. 왜? 선배들이 공부하다가 머리도 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멘붕산 얼마 안 되거든요. 별장에 들어가서 여름에 탁족을 한다는 거예요. 쉬운데요. 지금도 이런 조건 갖추면 우리 살기 좋은 땅 아니에요? 인양리가 바로 이중환의 택리지를 그 조건을 그대로 갖춘 것이다. 그런데 영덕군 설명 어디에도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모르니까 무슨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암산 화석상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포항의 떡들 중에 하나인 이동층. 이동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동층이에요. 포항의 이동. 네. 우리나라 3기층의 이름은 전부 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포항의 자산이라고. 뭐 흥해층, 두호층, 연암층 다 포항의 동이름을 딴 겁니다. 왜? 3기층이 제일 넓으니까. 포항에서. 포항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까 영예 들판이 가라앉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마이오세층이 쌓인 거예요. 융기를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는 개반함이 뭐냐? 이 밑에 기반함은 백암온천이 있는 울진 온정리 화강암이에요. 언제? 주라기. 그러면 적어도 1억 5천만 년 이상 된 화강암이에요. 얘는 1500만 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1500만 년 된 퇴적암이 1억 5천만 년도 된 화강암에 얹혀있다. 그러면 두 지층 간의 연대차가 엄청나게 크죠? 바로 부정암이에요. 순서대로 쌓이다가 어느 순간 지질학적인 단절이 딱 생긴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암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부정합 중에서도 난정합이라고 뒤에 또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 여기 아까 화강암이라고 설명했는데 밑에요. 여감층 밑에. 예, 여감층 아래. 이게 아니에요. 그 위에 이제 지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은 주로 상암층에서 나옵니다. 굴이라든지 주로 이제 굴이죠. 뭐 저게 이런 화석들이 산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바로 화석이 나오는 솥방입니다. 보세요. 요거는 백악기 경상의 태적암이고 요거는 온정리 화강암입니다. 솥바위 말고 이쪽에 범바위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는 이 범바위도
토르거든요. 범바위에도 화석이 있다고 거짓말, 뻥입니다. 제가 여기서 올라갔었는데 딱 가서 보고서 여기는 황화문도 아닌데 화석지가 아닌데 내려오고 여기를 저 지질공원센터 이윤수 박사한테 전화해가지고서 결국 제가 찾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라앉았던 거예요. 아까 연해평가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퇴적층이 쌓이고 난 다음에 다시 분지가 닫히면서 융기는 거예요. 그래 주변의 상기층은 다 침식돼서 나가고 솥바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솥바위. 그래서 이렇게 굴 화석 자체가 그대로 박혀 있으면 캐스트. 그다음에 얘가 풍화가 돼서 이렇게 흔적이 이제 남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몰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죽도산. 이게 이제 죽도산입니다. 여기가 축상항이에요. 이게요 1912년에 개항을 했다고 일제 동해안 어항으로 100주년이 넘었어요. 축상항이 꽤 오래됐어요. 그러고 이제 옆에 이제 축산천이 흐르고요. 여기가 이제 그 물가다미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요 바로 얘가 실어온 모래가 이 주변 바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가자미나 넙치가 모래에 살잖아요. 그 지리적인 바탕이 되니까 물가다미가 많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원래 섬이었어요. 고지도 보면 섬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섬이 육지와 연결된 걸 우리가 육계도라고 그러고, 이 섬과 육지를 연결한 이 모래뚝을 육계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도사는 육계도라고. 우리 포항 215km 해안에서는 저쪽 그 개원리 소봉대 이현적 선생님 12간입니다. 개원리 소봉대가 이렇게 됩니다. 19세기 초에 그려진 광효도를 보면은 죽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영해읍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동쪽이에요. 우리가 현재 쓰는 지도는 위쪽이 북쪽이거든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묘방이에요. 묘방. 동쪽이에요. 자방이면 북쪽이고 자축이면 진짜 오미 힘주를 했어요. 오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북극과 남극을 잇는 그 경도를 우리가 좌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북쪽이 좌, 남쪽이고 그걸 연결하는 선이라서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남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의 읍의 읍치의 남쪽이라고 해서 남천이에요. 그럼 송천은 북천이라고 해요. 북쪽에 있으니까. 흥해도 똑같습니다. 흥해도 지금 초북천은 흥해 읍성이 남쪽에 있거든요. 남천. 그다음에 지금 곡강천은 북천이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기 죽도입니다. 그 다음에 160여 년 전에 그려진 대동여지에도 여기 바다하고 분명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김정호 선생님. 축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이에요. 자, 여기도 영해평야와 똑같습니다. 빙하기 때 해수면이 125m 내려갔을 때 여기는 축산천이 깎아서 만들어진 골짜기였어요.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현재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여기는 물에 잠겨서 골짜기가 많이 된 거죠. 그리고 축산천이 토사를 실어와서 여기를 메꾸고 결국에는 이 축산천이 실어온 모래가 섬이었던 죽도를 육지하고 연결을 시킴으로써 육계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모래뚝이 뾰족하게 이렇게 성장을 해 있으면 그건 사치라고 해요. 새 그 불이 있죠. 불이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불이 치자를 써서 사치라고 해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모래가 더 쌓이면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제 강점기 시설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축산항이거든요. 근데 모래해안. 여기 지금 점점점점 돼 있죠. 모래. 그리고 배를 대는 곳은 북쪽하고 남쪽 두 군데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축산항이 커지면서 여기가 다 항구 시설이 들어서고 모래를 퍼냈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방파제를 만들어서 이 북동풍 파도를 맞게 되면서 이제 현재처럼 변화된. 1918년만 해도 여기는 그냥 일반 해수욕장 같은 모래해안이었어요. 축산. 자, 죽도선 뭐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 몇 가지씩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예, 이게 지금 북북동 남남서 방향의 단열입니다. 땅이 갈라진 자리에 이 단열을 따라서 이 색이 초록색이죠. 그럼 이건 이제 철분이 좀 많이 들었을 때 이제 이런 색이 나오기 때문에 흔히 그냥 고철질 암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는 그 중생대 백악기 울련산 여감층이라고 하는 여감층인데 거기에 간 단열을 따라서 이게 폭이 한 2m에서 3m 정도 됩니다. 꽤 큰 암맥이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울련산 여감도 아닌 전혀 다른 자갈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포획, 아니면 포획이라는 게 뭐예요?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암맥을 만든 마그마가 지각에 갈라진 틈으로 삐집고 들어올 때 그 주변에 있던 기존의 기반암들을 뜯어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틈을 벌리면서 몇 미터짜리 암맥을 만드는 그 마그마의 관입 압력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압력을 밀고 들어오는 마그마가 주변에, 그러니까 이 울련산 여감층보다도 더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암석에서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관입을 한 다음에 식어버리니까 뜯겨져, 기반에서 뜯겨져 나오는 역들이 이렇게 암맥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암맥에 잡혀서 올라와 있다 그래서 포획이라는 말 써요.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한글로 보면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은 귀화암이고 이런 것들은 하강암이에요. 지금 확대를 한 거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이 죽도산 그 지질공원에서 특징적인 것이 이 포획암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또 포유암이라고 나와요. 그거하고 또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2차 광물인 녹리성 내지는 녹염석입니다. 이거는 울련산 퇴저광 층에 들어있던 광물 성분들이 마그마가 반입을 한다든지 지각에 의해서 압력과 열이 생겼을 때 기존의 광물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서 새로운 광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광물이라고 합니다. 원래 광물이 있었는데 걔가 지각의 압력이나 열수 또는 관입 압력의 열에 의해서 다른 광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광물. 색이 녹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녹염석, 녹리석. 퇴저감이 지각운동을 받았을 때 많이 보여지는 광물들입니다. 요게 죽도산에 가면도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영덕 대부정암.
레이트라는 말을 붙여놨죠. 아까 부정합은 지각의 퇴적층이 시대별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아까 그 철암산 화석산지처럼 1억 5천만 년 된 화강암 위에 갑자기 1500만 년 된 퇴적층이 쌓여 있었잖아요. 그럼 두 퇴적층 간에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부정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화강암이 지표로 올라오고 나서 오랫동안 풍화와 침식을 받다가 그 위에 퇴적층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계속 퇴적층이 쌓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합이에요.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레이트라는 말을 붙인 거는 요 지금 두 지층 간의 나이 차이를 보세요. 무려 18학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책에 실기는 실는데 참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너무 날이 맑은 날 촬영을 하니까, 이게 수동으로 촬영하는 것 같으면 이제 그 노출을 조절을 하면 되는데, 폰트 조절을 해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녹색 편암하고 1억 년 전에 쌓인 그 중생계 울련산층하고 색깔 차이가 나거든요. 얘는 좀 밝은 회색에 가깝고 얘는 녹색인데 별로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부정합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평행한 그 수평 퇴적층이 오랫동안 침식을 받은 다음에 그 위에 또 수평 퇴적층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평행 부정합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경사진, 이건 이제 산맥이 만들어지는 조산둥지, 히말라야 같은 데 있죠. 판이 충돌하는 거. 그런 데에서는 이제 지층이 막 구부러지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수평층이 이렇게 쌓이는 거. 아니면 반대로 수평층이 쌓이다가 위에는 경사진층이 쌓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경사 부정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천암산에서 봤던 난정암, 밑에는 화강암이나 선도암이나 이런 화성암, 아니면 편마암이나 편암 같은 변성암이고, 그 위에는 이제 다른 퇴적물이 쌓이는 거죠. 이 경우에는 위에 퇴적층하고 아래 암석하고 지질연대 차이가 굉장히 크게 없습니다. 바로 영동 대부정암은 18학년 차입니다. 이 밑에 변성암인 녹색 편암하고 울련산 여암층 18학년. 그래서 그레이트 대부정암이고요. 요거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거는 그 현미경 아래에서 암석을 박편을 떠가지고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합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덕 대부정합은 이건 난정합에 해당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요 녹색 편암에서 떨어져 나온 자갈들이 울련산 여감층에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풍화 침식으로 자갈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위를 중생대 퇴적물이 덮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정합을 이루는 이 기반암에서 떨어져 나온 자갈이 위에 퇴적층에 잡혀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기저 여감층이에요. 울련산 여감층에 녹색 편암 돌조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저 여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합의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진리 현마암인데, 금방 갔던 녹색 편암 19억 년 전에, 그것도 대진리 원생대 현마암 같은 오래된 암석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아니 남한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는 북한까지 그러면 선생님 머리감도 혼란스러우니까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지계, 그다음에 영남지계, 이게 바로 시생대, 원생대 때의 돌들이 분포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지계입니다. 지계라고 하는 거는요, 지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시기에 형성이 되고 비슷한 지각 운동을 받아온 땅덩어리를 지계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아직 시대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쪽 태백산 분지는 고생대라고 확정이 됐는데 여기는 시대의 미성입니다. 하지만 이 시원생대 지계, 경기지계나 영남지계보다는 덜 오래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판별이 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경상분지, 이 영남지방이 그래도 우리나라 한반도가 진짜 늙은 땅입니다. 적어도 시원생대, 그러니까 선캄브리아기 이전에 그 지각이 남북한을 통틀었을 때 43% 면적이에요. 43% 차지. 근데 우리 영남지방은 어때요? 1억 3,500만 년 전에 경상분지가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래도 젊은 범위가 있죠. 포항은 더 젊은 거예요. 표시를 못했어요. 좀 표시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자, 보세요. 아까 봤던 울진 있죠. 울진이 바로 영남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암석들이 많았던 거고, 여기 영덕도 오래된 암석이 있는데 워낙 분포 범위가 좁아서 표시를 못해요. 지식들이. 분명히 암석으로는 분포를 하는데 표시는 못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영남지방 전체가 영남지계였었는데 영남지계가 백악기 때 갈라져서 분지가 되고 그 자리에 중생대 퇴적물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상계 퇴적암의 바닥에는 영남지계의 오래된 암석들이 있다. 그 기반합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대진리의 현마은 그냥 변성함이 아니라 고변성, 하이, 아주 변성의 강도가 굉장히 셌다는 거예요. 변성이라는 거는요, 변성이라는 것은 암석의 물리화학적인 구조가 변성 전의 원암과 완전히 다른 돌로 변하는 것을 변성이라고 해요. 변화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화장하고 뭐 성형해서 변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말하면 완전히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변성이에요. 확실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변성암인데 이거는 보통 지하 22 내지 24km, 온도는 600에서 700도, 광물이 녹는 석영이나 장석. 그래서 이거는 어디냐? 현재 히말라야 산맥 아래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의 그 대륙지각의 두께가 70km가 넘어요. 보통 지구상의 대륙지각의 두께는 30 내지 35km거든요. 배예요. 왜? 인도 지각하고 유라시아 지각이 겹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각의 두께가 두꺼워요.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간 인도 지역은 어때요? 땅속으로 수십 킬로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있던 암석들이 변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변성 암이 분포한다는 얘기는 언젠가 이쪽 지역, 우리나라 이쪽 지역이 판충돌되었을 겁니다. 시원생일 때. 그래서 편마암의 특징은 바로 이 편마 구조에 있습니다. 편마 구조라는 거는요, 밝은 띠와 어두운 띠가 교대로 나타나는 거죠. 직접 눈으로 먼저 보고 하는 게 맞겠죠? 밝은 띠 광물, 대개 화강암의 주요 구성 광물인 석영이나 장석. 얘들은 무색 광물이라고 해서 색이 밝거든요.
얘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검은 부분 있죠. 요거는 되게 철이나 마그네슘, 돌로 얘기하면 각성석 같은 유색 광물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들이 각각 분리돼서 띠를 이루느냐? 변성작용을 받을 때 이 하얀 띠, 밝은 띠 광물들이 먼저 녹아요. 얘들은 안 녹는데 얘들은 녹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녹은 애들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쪼가리 난 돌 틈으로 스며들어서 이렇게 띠를 형성해요. 그래서 돌이 깨지거나 품어질 때도요,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요, 흰 띠 광물, 검은 띠 광물이 이렇게 차례차례 벗겨집니다. 쪼개짐이 생깁니다. 편마구조를 따라가죠. 그다음에 호산구조라는 얘기는 밝은 띠가 흰 띠가 교대로 나타나는 걸 호산구조. 그래서 호산편마음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성암 리그마타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편마암 중에서도 변성이 변성작용이 더 심하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흔히 얘기할 때 변성에다가 화성작용이 뭐냐면 무색광물이요, 석연과 상석이 완전히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됐다가 다시 굳어집니다. 그래서 광물의 결정이 굉장히 큽니다. 재결정은 그걸 재결정입니다. 그래서 재결정 작용까지 변성뿐만 아니라 밝은 띠 광물이 얘네들 재결정 작용까지 받아서 마치 돌이 있잖아요. 다른 돌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지러워. 그래서 혼성. 이게 대진리에서 볼 수 있는 그 실제 편마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렇게 밝은 띠 광물이 띠가 굵은 곳은 낮은 온도, 아까 60~100도 높거든요. 얘들은 녹았다가 재결정화 됐기 때문에 띠가 이렇게 굵은 거예요. 검은 띠 광물들은 변성만 되고 녹진 않아요. 혼성하면 얘들도 살짝 녹으려고 했던 그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밝은 띠 광물의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 있잖아요. 사람 문화처럼 이거를 안구상 구조라고 하는데, 제가 2018년에 그 남미 7개 국가 답사 갔을 때 그때 36일간 갔다 왔거든요. 제 집에서 30명. 그때 갔다 왔을 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리우데자네이루 3대 미항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여기 올라가서 딱 보고 왜 3대 미항이라고 하는지를 그냥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반영되더라고요. 근데 나폴리 갔을 때는 에이씨, 이게 왜 3대 미항이야? 우리 통영이 낫지. 대신항했거든요, 나폴리는. 바로 이 산 중턱이 변성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구상 편마음이에요. 이거를 예쁘게 갈아가지고 바닥재 없었어요. 바닥 장식처럼. 제가 요 안구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 발을 일부러 대고 찍은 거예요. 실수가.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안구상 구조라고 해요. 사람 눈알처럼 똥둥이. 이게 내픽 포드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고변성 과정에서 이 밝은 띠 광물들이 녹아가지고 빠져나오고 검은 띠 광물들만 이렇게 모여있게 됩니다. 이런 고철질 덩어리를 내픽 포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그 경정리 중생대 퇴저감인데, 퇴저감이 분포하는 해안은 파식대가 굉장히 평평합니다. 왜? 이 층리를 따라서 실떡 뜯어내듯이 이렇게 침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밑에는 여전히 평평한 층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평탄한 파식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나 화강암같이 특별한 쪼개짐이 없는 화성암들은 굉장히 거친 파식대가 만들어집니다. 약속바위도 보시고. 자, 이게 바로
동해안의 방향과 같은. 그다음에 요게 이제 거의 수직 방향인데 경정리 해안에서는 요 두 단열이 지형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방향의 단열들을 따라서 열수, 단층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실제 답사 갔을 때는 시간 관계상 이제 이동을 못해서 못 보여드렸던 곳인데 이게 이제 울령산 여감층 중에서 이제 적색 이암층이거든요. 어긋나 있죠? 누가 봐도 단층이라는 거 바로 아실 수 있죠. 바로 정단층이에요. 잡아당기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쪽 지게가 내려앉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설명드렸던 거 북북동 남남서 방향의 단열이 있대요. 어긋나 있죠? 이거는 이 방향의 단열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북북서 남남동 방향의 기왕이동 단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단열을 이 단층이 어긋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생긴 거고 얘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단열을 따라서 열수가 관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열수 그러면 350도 이상의 광물질을 포함한 지하수를 얘기합니다. 가장 낮은 온도까지 녹아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변성에서 말씀드렸던 석영하고 장석이에요. 밝은 띠만. 요거를 우리가 요건 안맥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이렇게 베인, 광맥 또는 가늘다고 해서 세맥 요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이거는 석영이에요. 육각 작지만 육각 기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단열 또 어긋난 단층 또 층을 갖다가 상하로 어긋나게 한 단층 이런 광맥들을 통해서 이 해안의 지각 운동이 상당히 활발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경정리 퇴적암에서 하도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천이 흘렀다. 흔적이 화석처럼 퇴적층으로 남아있는 이게 하도 구조. 첫 번째가 이런 층리죠. 자갈층, 모래층, 그 다음에 실태층, 그 위에는 점토층 이런 식으로. 그래서 퇴적암의 특징이 바로 이 층리잖아요. 여기 경정리 해안도 역시 적색 이암층, 사암층, 적색 이암층, 사암층, 적색 이암층, 사암층이 이렇게 교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건 아마 홍수가 발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느다란 점토가 쌓이던 와중에 갑자기 자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층리가 발달이 되어 있고요. 이게 바로 점이 층리예요. 점이적으로 돼요. 입자의 굵기가 위로 가면서 가늘어지잖아요. 이런 걸 점이 층리라고 하고 반대로 밑에는 입자가 가늘고 위로 가서 굵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역점이 층리 이렇게 여기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일종의 이것도 점이 층리. 자갈층에서 그다음에 모래로 또 가는 모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천이 쌓은 퇴적층에서는 이렇게 모식적인 점이 층리가 안 나타나요. 호수에 퇴적층이 쌓일 때는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중생대 백악기 경상의 퇴적암층을 보면요, 저는 점이 층리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천이 흘렀었다는 증거, 첫 번째 층리가 있다는 거. 두 번째 층리 중에서도 점이 층리가 또 나타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천이 흘렀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사층리가 있습니다. 사층리는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층리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크게 표시를 해놨는데, 보세요. 요 경사가 변했죠?
이게 사층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람이냐 물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바람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는 이 모래 퇴적층이 불어오는 쪽은 경사가 완만해요. 사막을 한번 가셨던 분들은 아세요. 이쪽은 모래가 무너져 내리면서 여기는 경사가 높아요. 여기서 샌드보드 타면 아주 지인이 나왔죠. 경사가 거의 한 60도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쌓이면은 이런 식으로 사층리가 됩니다. 강물이 흘렀을 때도 유사합니다. 물이 흐를 때도 하도에서도. 그래서 이런 기울어진 사층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왜 중요하냐면 물이냐 바람이냐 이런 걸 유체라고 그러죠. 유체가 흘렀던 방향, 과거에 유수나 유체가 그 공기가 어디로 흘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한 화석입니다. 생물이 살았던 흔적. 이게 암석화되기 전에 모래층에 살던 애가 굴을 판 거예요. 굴을 파니까 모래가 밀려 내려오겠죠. 그게 그대로 굳은 겁니다. 이게 이제 서간구조라고도 그러고 생활화석이라고도 그러는데 AI한테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퇴적층에 살던 생물들이 굴을 파면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AI도 아직은 제가 그 챗봇이나 제미나이 써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한데 가끔씩 실수로 잘 그려질 때가 있어요. 이것도 실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풀이. 이거는 영도 군청에다가 허락을 맡아가지고 제 책에 들어온 이것도. 드럼 사진인데, 자, 이 단열하고 이 골짜기 방향이 같습니다. 이 단열하고. 딴 데는 다 경사가 급한데 여기만 골짜기가 파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산책로 점자 만들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지형적인 조건이 되니까 이런 시설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처음에 봤던 핵설. 그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지금 여기 공사 중이었잖아요. 산부터 타가지고 여기가 이제 약속바위예요. 그리고 우리가 갔던 마당바위. 그다음에 이제 안맥 보러 갔던 곳이 이쪽, 북쪽이고. 이게 80대인데 금방 봤던 경정리 퇴적암 해안에 평평한 80대하고 어때요? 생판 다릅니다. 아주 울퉁불퉁한. 이거는 층리나 또는 편리나 편마구조가 없는 화산암이라 그냥 단열이나 전리가 가는 곳을 먼저 침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친 해안이 돼요. 창포리의 해안의 지형을 지배하는 단열은 거의 동서방향에 가까운 동남동 서북서하고 이 방향으로 골짜기가 파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로나 그런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절벽이랑 붙어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북북동, 남동, 아까부터 계속 나옵니다. 대왕원부터. 바로 동해의 확장과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을 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이 단열을 따라서 관이파라는 고철제암역이죠. 우리 가서 봤잖아요. 이게 거의 동북동 하나부터 동서방향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열수가 관입하면서 페그마타이트는 석영이나 장설의 결정이 1cm 이상의, 그래서 저걸 거정지라고 해요. 클것 쳤어서 큰 결정일 때 우리가 페그마타이트라는 말을 붙입니다. 경주 남산에서 보면 꽤 있습니다. 페그마타이트가. 이거는 우리 정병욱 선생님이 고화질로 촬영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확대한 거예요. 선로감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금과 후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은 밝은색 검은, 후추는 검은색 검은. 뭐 각선성 뭐 무슨 소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소금과 후추.
이게 섭로감은요, 하강암에 비해서 석영의 함이라인 적어요. 하강암은 석영이 주 광물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5%, 10% 미만이에요. 근데 여기는 일반 섭로감보다 석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화강 섭로감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화강 섭로감은 특징이, 이 화강암은 장석이거든요. 그것도 알칼리 장석. 그런데 얘는 사장석이 더 많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재미없고 머리 아파지거든요. 대충 보시고 이걸로 기억을 하시는 게, 이게 우리가 아는 화강암. 물론 이거는 이제 더 확대했기 때문에 결정해서 커버해서 그렇죠. 사실 저도요, 딱 갖다 놓으면 화강암 섭로감 잘 보면 아주 보수적으로 하는군요. 자, 이 창포리 화강 섭로감에 포유암이 있습니다. 아까 포해 아니었었죠? 포해감은 암맥으로 관입하던 마그마가 지하의 기반암층으로부터 돌을 뜯어내가지고 올라와서 굳어진 게 포해감이라고 했죠. 잡은 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성질이 다른 마그마가 혼입이라는 얘기죠. 서로 섞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혼입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때 규장질 마그마와 고처질 마그마가 잘 섞이는 게 아니라 물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철질 마그마가 규장질 마그마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물에 떠있는 기름처럼 따로 놀다가 굳어진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포유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까 봤던 포유감하고는 달라요. 아까는 여기 따로따로 이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얘는 좀 경계가 굉장히 희미하죠. 그리고 요거는 풍화가 된 모습. 요거는 마당바위인데, 딱 보시면은 왜 마당바위라고 하는지 알 수 있죠. 평평해. 왜 평평할까? 이거 보세요. 수직전리와 수평전리에서 이렇게 육면체로 이렇게 구획이 된 걸 우리가 조인트 블록이라고 해요. 제가 그냥 전리바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조인트 블록 쓰는 것도 좀 그렇고. 여기는 이렇게 드문드문 수직전리와 수평전리가 블록 형태로 화강암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침식이라도 어떻게 돼요? 이런 갈라진 틈을 따라서 침식을 하니까 결국 평평한 마당바위가 만들어져요. 구조가 먼저예요. 전리나 단열이나 이런 구조적인 게, 암석의 구조적인 게 먼저고, 그걸 따라서 풍화 침식이 일어나가지고 형태가 결정이 돼요. 그만큼 구조가 중요해요. 여기는 마당바위는 이렇게 조인트 블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인트 블록 중에 하나예요. 전리면이 평평하니까 이렇게 평평한 면이 만들어진 거고요. 얘가 해수면 높이에 있을 때 파도와 자갈이 갈아서 만든 마린 포토리. 지금은 파도와 자갈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고도가 한 2m 정도 되거든요, 수면하고. 소금물은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이 구멍을 파도가 만들지는 못해요. 그럼 왜 구멍이 계속 성장하느냐? 여기는, 다른 데는, 여기 지금 보여주잖아요. 다른 데는 물이 다 말라도 여기는 물이 안 말라요. 물론 가물면 마르겠죠. 그럼 모든 풍화에서, 물리적 풍화든 화학적 풍화든 풍화에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이 오르니까 당연히 풍화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돌이 현재 파도가 갈아서 만들고 있다면, 현재도 그렇다면 여기가 매끈해야 됩니다. 그라인더로 갈듯이 갈리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박리라고 해서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강 성로감이 지금 풍화되고 있죠. 이거는 여기가
파도와 자갈에 의해서 갈리는 마식작용이 끝났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얼음이 얼겠죠. 이 틈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얘를 벌리고 뜯어내겠죠. 지금은 그런 풍화작용이 이 구멍을 지금 유지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 왔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속바입니다. 결국에는 암석의 전리를 따라서 먼저 풍화가 진행이 되고 전리와 전리 사이에 풍화되고 남아있는 부분이 마치 사람이 이렇게 주먹을 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약속바위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요. 돌보다. 그 이유는 여기가 바닷가잖아요. 염통. 바닷물이 철석하고 여기에 젖으면 햇빛이 물을 말리면 어떻게 돼요? 성도강 광물 사이에서 소금알갱이가 자라면서 뜨는 그 염통화잖아요. 타프니 만들어요. 그러니까 타프니까지는 안 갔지만 그런 식의 염통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이 이렇게 고친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형태 이런 거 보면 이런 거는요, 전리나 이런 걸 따라가지고 열수나 이런 걸 따라서 장석이나 석양 같은 애들이 여기에 모이면 주변보다 풍화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줄만 남아있는. 자, 이렇게 해서 복습 겸 우리 전반기 답사했던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장시간 하여튼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후반기는 이제 9월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많은 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좀 모시고 오십시오. 마치겠습니다.